취지는 의문이라면서 외유 출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김기식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기는 차명폰이었으며 검찰은 이 전화기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제안한 이유가 뭔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그 충격이 크다 보니까 붙들고 있던 게 다 뜯기면서 먼저 튕겨져 나오고. 착륙하다 돌풍이 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엔 열기구 운행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일단 공사 장비를 반입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군은 기지 환경이 열악해 시설 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근로자들도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른 알바를 뛰어야 하나 특근 때문에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방어해오던 청와대가 강공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집계 발표하는 동시에 김 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청와대가 본격적인 김기식 구하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현안마다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해오던 정의당이 경론 끝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적폐 청산을 힘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김 원장 사퇴 여론이 50.5%로 반대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여당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 또는 내일 김 원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역공에 나서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피감기관 16곳을 분석한 결과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한국당이 94차례, 민주당이 65차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 출장, 보좌진이나 인턴과의 해외 출장과 해외 출장 중 관광이 위법한지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김 원장을 해임할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러나 야당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5천만 원을 후원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선관위가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른바 셀프 후원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입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며 김기식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분석했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사찰이자 입법부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김기식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탈출해보려는 국민 기만쇼에 불과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인사검증 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검증의 기본도 하지 않은 조국 민정수석,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을 기부하기 전에 이미 선관위에서 위법성을 지적받은 사실도 자유한국당이 공개했습니다. 납부 금액 제한이 있느냐는 김기식 의원실의 질문에 선관위는 매달 20만 원씩 기부하던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불법 위반 알고서도 후원을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질의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도 거짓말임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 측은 선관위 답변 취지는 추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후 선관위에서 소명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의원 임기 말인 2016년 4월 26일 국민대 개봉호 교수에게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절반인 5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돈 세탁 사례가 추가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8해 남겨놓은 시점에 유럽 출장을 다녀온 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정치 자금을 쓰기 위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김 원장의 당시 출장 경로 그리고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을 입수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의 출장이었는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열흘 남겨둔 지난 2016년 5월 20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은 김모 비서와 유럽 출장길에 오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김 원장은 바로 112만 원을 들여 차를 렌트합니다. 김 원장은 이 차를 닷새가량 몰고 다녔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유일한 공식 일정이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틀 동안 숙박비로 36만 원, 22일 퀼른으로 이동해서는 하루에 23만 원을 냅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에서 독일 정책금융기관 KfW의 퇴직 임원과 면담한 것이 전부입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문 3일 동안 숙박비는 101만 원, 24일에는 고급 중식당 등에서 두 끼 42만 원을 지출합니다. 26일부터 이틀간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넘어가 또다시 32만 원을 들여 차를 빌리고 이틀 숙박비로 94만 원을 지출합니다. 귀국하는 날에는 한 끼 26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기름도 총 2차례에 걸쳐 15만 원치를 넣었습니다. 유럽에서 주유비만 20만 원이 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당이 공개한 일정 말고도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각각 사회적 합의 모델 전문가들 그리고 노조와 협의를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기식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2년간 연수 비용을 어디서 지원받았는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 원장은 국내 대기업 돈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비로 갔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연찮은 연수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년 동안 연수를 다녀온 스탠퍼드 대는 펜텍과 포스코, 삼성전자 등이 억대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펜텍 박병엽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에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당시 펜텍엔 김 원장의 누이가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고액 기부자는 객원연구원에 비공식 추천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매출 중이세요. 예. 스탠퍼드 장학금을 지원하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박 전 회장은 또 2012년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고 이후 김 원장도 국회에서 펜텍을 감쌌습니다. 펜텍이 2위를 하다가 LG전자 이 물량 공세로 인해서 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서 펜텍이 몰락해서 지금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 원장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기부자 명단에 있는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3의 재단 등을 통해 기업 돈을 우회 지원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피값까지 문제 삼았던 그때 김기식의 눈으로 현재 불거진 의혹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피감기관과 기업이 돈을 댄 로비성 출장 의혹에 대해 그때 김기식과 지금 김기식이 공방을 주고받는다면 이럴 겁니다.
이건 명백히 로비고 적대지요. 이거 정당합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당하냐고 그러시는 게 묻지 않습니까? 출장과 어떤 로비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자꾸 물어보세요. 엄정히 징계하시고 이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순전히 공적 업무를 위한 출장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명 관광지를 답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역시 그때 김기식이라면 가차 없었겠죠. 프랑스와 이태리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프랑스 이태리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임기 말 정치 자금을 이른바 땡처리했다는 의혹은 어떨까요? 커피값마저도 공사 구분이 깐깐했던 그때 김기식이라면 질타의 대상이 됐을지 모릅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융합과 제가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더 미래 연구소의 강좌를 개설하고 피감기관 임직원이 수강하게 한 것도 따끔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연구소는 3년 동안 수강료로만 2억 5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떤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을 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비성인 거지요.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김 원장은 아직 꿋꿋합니다. 청와대 역시 성관이 유권 해석 카드까지 꺼내들며 해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잘못된 관행, 즉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각 부처에까지 공유하며 춘풍추상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뜻은 이렇더군요. 남을 대할 때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 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안의 시설 공사를 위해서 자재와 장비 반입을 시도했는데 반대단체 회원 그리고 반대 주민들의 저지에 막혀 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주민과 경찰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기지 진입로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알루미늄 막대로 만든 바둑판 틀 속에 들어가 버텼습니다. 새벽 2시부터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찰 3,000명이 강제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민 3명과 경찰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낮 12시쯤 강제 해산을 중단했습니다. 오후 2시쯤 국방부와 주민이 합의하면서 더 이상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장비를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진 해산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들어간 중장비를 싣고 나올 트레일러 12대 진입은 허용했습니다. 쓸데없는 장비 빼주는 거와 장비를 막아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투쟁이 국방부는 오늘 골재와 전기 부품 등 공사 자재를 운반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용하는데 당사 쓰지 않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 서로 쓴 거지. 왜냐하면 환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는 기지 공사용 장비 반입을 위해 오는 16일 주민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성주 사드 기지입니다. 현재 이 기지 안에는 한국군 장병 270명 그리고 미군 장병 130여 명 등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면서 아직도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조리시설이 부족해서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가 하면 지붕 곳곳에서 물이 새고 정화조 수리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부대원들의 생필품을 실은 군용 헬기가 성주 골프장 위에 내립니다. 주민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이후 부대원들은 헬기가 공수해온 물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만 들어가고 그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은 2인용 침대가 놓인 일반 객실 15개와 VIP 객실 4개가 전부입니다. 침대를 치우고 한 방에 5명씩 들어가도 최대 1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드 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은 400명이 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화조가 가득 차 클럽하우스 화장실 곳곳이 막혀 장병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시 컨테이너 숙소들은 봄비에도 지붕에서 물이 새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보수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를 하려면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마쳐야 하지만 6개월째 중단 상태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 북한이 왜 몽골을 대안으로 제시했을까? 이미지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미북 회담의 장소로 울란바토르를 선택해 미국 측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물밑 접촉에서 북한은 평양을, 미국은 워싱턴을 제안했지만 양국 모두 거부하자 북한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양국가 모두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국가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몽골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덜할 걸로 판단. 평양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직선 거리는 1809km, 항공편으로는 3시간 안팎.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수단이 마땅치 않은 김정은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게다가 몽골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김일성이 1956년과 1988년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으며 2014년엔 납북 일본인 메구미의 부모가 북한의 손녀를 만날 때 울란바토르를 비밀 접촉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그러나 울란바토르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협상의 역사를 살펴봤다며 과거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일 인준 청문회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최전방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무기를 철수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1, 2차 정상회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종석 전 장관은 종전선언과 비무장지대 GP의 무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황원탁 전 외교안보 수석은 비핵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도 거론됐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변경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합니다. 대북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정상회담 준비 종합상황실장도 맡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제주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방풍림에 대형 천이 걸려 있습니다. 탑승구 주변엔 이음새 역할을 하는 줄이 어지럽게 꼬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무령아리 오름 인근에서 13명을 태운 열기구가 공중에서 추락했습니다. 열기구는 사고 30분 전 와산리 운동장에서 출발해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송당 목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55살 김모 씨가 숨졌고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당시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륙을 시도해서 내려오는데 그 충격이 크다 보니까 붙들고 있던 게 다 뜯기면서 먼저 튕겨져 나온 사람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기구가 임시 착륙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추락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임시 착륙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바람이 좀 불었던 모양이에요. 사고가 난 열기구는 밧줄 지지대 없이 이동이 가능한 자유비행식으로 민간업체가 운행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열기구는 방향 조절 장치 없이 고도 조절만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바람의 세기에 민감하지만 국내엔 통일된 운항 안전 규정조차 없습니다. 제주항공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 문제를 들어 2016년부터 3차례나 비행 승인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5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운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 새벽 선박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외국 대형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실종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수색을 위해 배에 다가갑니다. 오늘 새벽 0시 37분쯤 전남 신안군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15톤급 어선과 탄자니아 선적 498톤급 냉동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선장 38살 김모 씨 등 6명이 타고 있던 어선은 충돌 직후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함정을 보내고 주변에 지나는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선박을 관제하다 보니까 싱유하고 일반 어선이 접촉되는, 중복되는 그런 관제 현상을 발견하고 진도 VT에서 저희 상황실에 사고 50분 뒤인 새벽 1시 25분쯤 민간 어선이 선원 1명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8시 26분과 37분쯤 해경 잠수부들이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3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배낭 맞은 거 아닙니까? 기운은 더 울지도 못하고 어디 쓰러질 정도니까 뭐를 붙잡고라도 어떻게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해경은 화물선 승선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워크숍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4성급 호텔. 이곳에서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신입사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이 워크숍에 참가한 신입사원 28살 A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글로비스 쪽에 숙제가 좀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A씨는 회사 사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뭐가 있는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부검하면 좀 상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는 지난 2월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해 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 부서 배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사고 사실을 쉬쉬하고 있지만 A씨의 동료들은 익명 게시판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주 뒤 사고가 취업난을 뚫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새내기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조 전무는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회의 도중 언성을 높이면서 물컵을 집어던졌습니다. A 광고 대행사 직원이 제대로 답을 못하자 화를 냈다는 겁니다. 지난 2일 이 광고 대행사의 익명 게시판을 통해 당시 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조 전무는 다음 날 해당 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조 전무는 회의 때 정말 잘못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광고 대행사 직원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안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무는 SNS에 광고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당시의 감정 관리를 잘 못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물컵을 바닥으로 던져 물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들의 연결식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죠. 이번엔 일부 군 장성들이 연결식 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 자제령이 내려졌는데도 말입니다. 안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15K 조종사 2명의 연결식. 한 유족이 차갑게 식어버린 관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정든 동료를 떠나보내는 장병들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 사이 서울 태릉 군 골프장에서는 군 장성 2명과 대령 2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국회 관계자 4명과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 관계자들은 업무 협조라는 명목으로 정회원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그린피가 얼마 정도 되나요? 202,000원이에요. 그리고 현역은 35,000원, 그다음에 정회원 대우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도 39,000원. 국방부는 권익위 해석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정회원 대우를 했다면서도 지금까지 심의에서 부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골프를 친 군 장성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이 장성 골프 금지령과 자제 지침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앞서 공군 조종사들의 연결식에 여당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지금부터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어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기소하면서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의 성폭행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소와 안 전 지사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업무상 위력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보좌진 출신인 A씨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연구소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3달간 240만 원을 지급한 Y사는 안 전 지사의 후원자인 이모 씨의 회사입니다. 또 다른 연구원 B씨도 연구소가 아닌 안 전 지사의 후원자 김모 씨가 대표인 S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2달간 3차례에 걸쳐 모두 77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연구소의 또 다른 직원 C씨는 안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을 빌려준 것으로 유명한 송모 씨에게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연구소 여성 직원 성폭행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건 업무상 위력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월급 대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업무상 위력 판단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측은 자신들은 그저 정치 연구소일 뿐 안 전 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또 수행비서 김지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기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화기는 비서명이었고 검찰은 이 전화기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행에 항의하는 김지은 씨에게 안희정 전 지사는 괴념치 말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일주일 만에 안 전 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된 도지사 관용 전화기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지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기는 정무비서관 A씨 명의로 개통된 다른 전화기였습니다. 할 때 보통 뭐 그렇게 하지 않나요? 무슨 이거 뭐 차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선거 때 이래저래 수행비서가 가가지고 전화기 개통하지 않나요?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가 사적으로 쓰는 차명폰이 있으니 뒤져봐야 한다고 했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지은 씨 성폭행과 무관한 도지사 관용 전화기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원에서 해당 차명폰을 직접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동 메시지 삭제 기능을 즐겨 사용해 차명폰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2차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안희정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측은 소비자 알 권리를, 이통사 측은 영업 기밀이라고 팽팽히 맞섰는데 오늘 대법원이 7년 만에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서 원가 공개 대상은 소송이 제기된 2011년 당시 사용되던 2G와 3G 통신 기술이어서 현재 사용되는 LTE 기반 통신 원가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통신비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를 기대합니다. 요금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금을. 원가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거에서 이런 돈까지 내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으면 사실상 깜깜이었던 요금 산정 기준이 투명해지길 바라지만 문제는 대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한 자료가 2005년부터 2011년에 한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요금제를 바꾸려면 통신사가 최근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혹시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통신업계의 요금 인하 반대 입장도 걸림돌입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원가를 뭐 공개해서 요금 낮고 높고 이거 판단하면은 다만 이런 게 다만 대법원은 원가 자료 공개가 기업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해 추가 자료 공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지적해 정부와 업계에 적정한 요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지만 지금 청와대에 당장 급여가 줄어들게 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을 더 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중견기업입니다. 하루 20시간 공장을 돌려 연간 매출 2,500억 원을 올립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생산 라인이 비게 생겼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려면 교대조를 늘려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납기 지원 없이 대응할 수 있을까? 사람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로자들도 초과 수당이 없으면 월급이 수십만 원 줄어듭니다. 저희가 다른 알바를 뛰어야 하나 그 특근 때문에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회사 대표가 직접 청와대에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도 교대 인원을 추가로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단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포기를. 고령자들은 부업을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건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잖아요. 7월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게시판은 이런 하소연으로 넘쳐납니다. 실질임금 감소분을 보존해주고 바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체 일자리의 90% 넘는 중견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닌 저녁에 뛸 부업을 예고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건 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도 오락가락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김상곤 부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네. 일단 어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수능의 절대평가가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장관이 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작년 7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방금 보신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말해왔는데 어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 장관이 어제 실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정부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특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통해서 도입을 통해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고 한 건데요. 가난한 집 학생이 사교육을 안 받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전교조까지 나서서 어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전교조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능 변별력 강화는 대입제도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능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 부총리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예. 수능 절대평가로 대학별 고사가 늘어나면 학생 부담이 커질 거란 그동안의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게다가 수능에 관해선 워낙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김 부총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다라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정부가 미리 입장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도 수험생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참 헷갈리긴 합니다. 예, 최현묵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양이를 학대하는 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이 쏟아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학대하는 이 남성을 찾기 위해 현상금 300만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고양이가 목줄에 매달린 채 누워 있습니다. 이건 뭐야? 한 남성이 고양이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너 사다가 고양이는 남성이 손을 뻗을 때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고양이는 달아나지도 못한 채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고양이를 학대한 영상 속 남성이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2달 전부터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학대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영상 속 남성을 찾기 위해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동물보호단체에 고양이 사육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고 즐긴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마지막엔 사과를 했죠.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넘겨받아 치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미국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시중금리 4~5배의 수익을 챙겨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회사가 적발됐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를 치는 유사 수신업체였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저는 미국 월가 애들하고 직접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남성이 미국 헤지펀드 금융상품이라며 설명에 열을 올립니다. 다달이 높은 수익을 주는데 원금 손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맡겨놓으시면요. 12개월, 1년 맡겨놓으시면 8%에서 10% 이상 드릴게요.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금을 떼먹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예적금으로 모은 피 같은 현금 1억 2천이고요.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46살 권모 씨 등 13명이 챙긴 돈은 459억 원.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973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보험 설계사를 해외 투자 에이전트로 위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많게는 3억 원까지 수당을 받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도박 자금에 사용을 하고 일부는 그 부동산 구입 자금에 사용하고. 경찰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권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태국의 설이자 세계적인 물뿌리기 축제인 송크란이 시작됐습니다. 코끼리까지 나서서 흥겨운 물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 뒤로 꽃단장한 코끼리들이 등장합니다. 코끼리들은 사람들을 향해 마구 물을 내뿜습니다. 사람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퍼 받아치면서 물싸움은 열기를 더해갑니다. 태국의 가장 큰 명절이자 세계 최대 물축제 송크란에 막이 올랐습니다. Really impressive. Yeah, I love it. 태국 등 동남아에선 해마다 4월 13일에서 15일을 정월 초하루, 설날로 보냅니다. 죄와 불운을 씻는 의미로 불상에 물을 뿌리던 불교 문화 의식이 세계적인 물축제로 발전한 겁니다. It's really fun. I think it's unfair. The elephants are always going to win.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송크란은 음주운전 등으로 축제 전후 일주일간 23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물놀이를 빙자한 성추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태국 당국은 이 기간 특별 순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대표적인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의 주연 배우 4명이 새 시리즈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의 내한 행사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가 열리고 영화 속 영웅처럼 배우 4명이 등장합니다. 로키 역 톰 히들스턴은 벌써 3번째 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키가 돌아왔어요. 히어로 31명이 총출동하는 어벤져스 시리즈 3번째 인피니티 워는 개봉을 10여일 앞두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As was seen at the airport yesterday, for all of us, you know, and I'm very genuinely grateful to be here to say thank you. 지난 2월 영화 블랙팬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사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등 할리우드는 한국 영화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내한 행사는 2010년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건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3번째입니다. 한 사람당 연평균 4편 넘게 영화를 보는 한국인의 유별난 영화 사랑이 한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센티브제 도입 이후 한국에서 촬영하는 영화도 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국내에서 서울에서도 촬영을 했었고 블랙팬서가 부산에서 촬영을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구애에 한국 팬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이 장면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두산의 포수 양의지가 공을 뒤로 흘려서 심판이 맞을 뻔한 건데요. KBO는 고의성을 떠나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결국 양의지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판의 권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다솜 기자입니다. 두산 포수 양의지가 곽빈의 연습 투구를 피하는 이 장면. 심판을 마치려 했던 게 아니냐는 고의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두산 김태형 감독이 양의지를 질책하며 상황을 무마했지만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오늘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고의성은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는가.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에 갑론을박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올바른 조치였다는 의견과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일까지는 아니었다며 심판의 권위의식을 지적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위 문제는 지난주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두산 오재원이 볼 판정에 대한 질문으로 퇴장당하자 심판에겐 질문조차 할 수 없냐는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동안 볼 판정에 대한 항의로 퇴장당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지나친 조치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야구이기에 갈등이 생길 순 있는 법. 다만 자타공인 제1의 프로스포츠로서 사모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산업화 시대 열차들은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의 동경과 상실을 함께 실어 날랐습니다. 객차 승강대에 매달려온 젊음들이 잿빛 거대 도시에 빨려들듯 사라지곤 했죠. 녹색 인조벨벳을 씌운 좌석, 그리고 양손 엄지로 이렇게 딸깍 클립을 눌러 들어올리던 창문, 통일호가 부산서 서울까지 8시간 40분 걸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통일호도 1955년 처음 등장했을 땐 시속 80km의 초특급 열차였죠. 그러던 1960년 시속 95km의 무궁화호가 나타나면서 급행열차로 밀려났고 시속 140km로 경부선을 4시간 10분에 주파한 새마을호가 등장하면서 완행열차로 밀려났습니다. 새마을호는 속도보다 호화로운 객실이 더 화제였습니다. 다리 받침대 달린 넓은 좌석이 뒤로 넉넉히 젖혀졌습니다. 통일호가 실향의 고단함을 싣고 달렸다면 새마을호는 금이 환향의 푸근함을 상징했죠. 그 새마을호도 통일호처럼 역사 속으로 떠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속 180km로 달리는 최신 전동열차로 교체되어 오다가 이달 말 장항선 운행을 끝으로 폐차됩니다. 새마을호마저 퇴장시키는 건 아찔하게 진화하는 속도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느리고 빠름은 상대적입니다. 구한말 최초의 열차 모갈 1호는 경인선 33km를 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지만 독립신문은 나는 새도 따르지 못하더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 특급 열차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사람들로 새마을호 예매 전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는 30일 최종편은 이미 지난달 매진됐다죠. 옛 열차들엔 느림과 사람다움, 떠남과 쉼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도 죽도록 그리우면 기차를 타라,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고 했습니다. 전라선을 타보지 않은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시도 있죠. 속도와 효율만 떠받드는 시대에 휩쓸려 열차들이 사라져갑니다. 마음 애틋해지는 사람은 비단 시인들만은 아닐 겁니다. 4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새마을호의 퇴장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후에 차차 흐려져 주말인 모레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이번 주말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포근하다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주말 일정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지역별로 내일 기온 살펴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단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또 비가 오기 전까지 영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는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결 더 따뜻하겠고요. 건조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